유죄인자들은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은 법의 개념을 정의하는 정책으로 전체를 보호하는 이러한 법을 위반할 때마다 유죄인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벌은 미래의 위반을 막기 위한 억제 효과를 기대하거나 단순히 피해자의 복수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범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이 개인에 대한 일반적인 범죄이든 생각조차 하기 힘든 대규모 집단에 대한 범죄이든 그 끔찍함의 규모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성이 멈췄을 때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책임을 묻자는 거의 보편적인 외침이 있었습니다. 물론 문제는 과연 누가 유죄이며 누가 이러한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인가였습니다. 유럽에서 히틀러의 독일은 큰 고통을 안겨 독일인이 괴물을 뜻하는 꼬리표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S 소속 독일인과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려는 독일 민간인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치즘이 독일 사회에 너무 깊이 뿌리내려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평범한 독일 시민이 유럽의 불을 약탈하고 대량 학살을 저지르는 총통을 막기 위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것이 그 시민 역시 똑같이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직후 많은 독일인들은 제3제국의 범죄에 대해 집단적으로 처벌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브루노 죽음의 행진, 비극을 둘러싼 사건들과 그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천 명의 독일계 주민들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강제로 끌려나와 오스트리아 국경까지 행군을 강요당하는 동안 그들은 온갖 악랄한 학대와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민족 청소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이 사건은 적으로 낙인 찍힌 이들이었기에 역사 속에서 거의 잊혀졌습니다. 워즈 오브 더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918년 11월) 유럽에서 휴전이 이루어지자 영국과 프랑스 같은 서방 국가의 수백만 명이 제6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안도했습니다. 독일은 카이저를 퇴위시키고 베르사유 조약에서 정해질 평화 조건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동맹국이었던 한때 강력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중앙 및 동유럽 전역에 걸쳐 있던 영토의 거의 모든 곳에서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이 붕괴 이후 새롭게 등장한 유럽 지도는 1914년 이전에 존재했던 지도와는 거의 완전히 달라져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새로운 국경선이 그려지면서 국가 간 영토가 재분배되었을 뿐만 아니라 체코슬로바키아와 같은 완전히 새로운 국가들도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비엔나의 지배에서 벗어나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연합국에 의해 토마시 마사레크가 대통령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918년 11월 14일 그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초대 대통령으로 공식적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사레크는 자신이 새로운 독립국가의 미래를 기대하며 하나로 뭉친 국민을 이끄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국경 안에는 여전히 자신을 독일인으로 여기고 독일의 관습과 전통을 이어가며 독일어를 사용하는 많은 수의 독일계 민족이 있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민족주의의 물결을 타고 선출된 지 한 달 조금 넘은 시점에 그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인구와 오스트리아인, 헝가리인 등 다른 집단들을 진정한 시민이 아닌 식민자나 정착민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영향력과 권력을 억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예는 신생국가의 남동부에 위치한 브루노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13만 명의 주민 중 5만 5천 명, 이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단일 최대 민족 집단을 이루며 도시의 정치, 문화적 정체성,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따라서 1919년 독일의 영향력을 법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해 브루노는 인근 2개의 마을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어 대브루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두 마을의 주민들은 대부분 체코슬로바키아인이었고 이로 인해 인구는 거의 25만 명으로 급증했지만 독일인 인구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법적 박해가 게르만계 사람들을 독일로 이주하게 만들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그들 중 많은 이들은 평생을 이 도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주를 원하지 않거나 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계 민족에 대한 박해는 공식적, 비공식적인 시민권 운동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결국 독일어를 주로 사용하는 국경 서부 지역의 주 대통한테가 주국인 독일로 재통합될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움직임은 국경 양쪽 독일인들에겐 지지받았지만 프라하 정부에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으로 제안되자 체코슬로바키아 정부는 베를린의 군사적 야망을 저지할 수 있다는 점에 위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1933년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당이 집권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히틀러는 독일 본토의 모든 독일인을 지배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고 1918년 이후 외국 국기 아래에서 살아야 했던 모든 독일계 민족의 해방자임을 자처했습니다. 여기에는 주 데텔란트도 포함되었습니다. 히틀러의 재무장 프로그램으로 체코슬로바키아는 국경에서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1938년 3월 13일 오스트리아와의 안슐루스 이후 히틀러는 이제 체코슬로바키아에 집중했고 군대를 국경으로 보냈으며 이는 국제적 위기를 촉발시켰습니다. 에드바르트 베네시 대통령이 이끄는 체코슬로바키아 정부는 영국과 프랑스가 신속히 자신들을 도울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협상에서 대부분 배제되면서 곧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베네시는 충격에 휩싸여 동맹국, 적국, 그리고 이웃나라들로부터 히틀러의 요구에 동의하라는 압박을 받았고 수데텔란트는 빠르게 합병되었습니다. 동쪽의 브르노와 같은 도시에서는 독일계 인구가 곧 체코슬로바키아인들의 좌절과 분노의 표적이 되어 폭동과 폭행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39년 5월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의 나머지 지역을 침공했을 때 도시 내 5만 2천 명의 독일인들 중 많은 이들이 해방자처럼 그들을 환영하며 나치 경례를 하며 시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정부 청사와 재산이 점령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외는 유대교를 믿는 1만 2천 명의 독일인들이었는데 이들은 모든 방면에서 표적이 되었습니다. 브루노에는 독일의 정량이 빠르게 이루어졌고 거의 하룻밤 사이에 도시 주민들의 삶은 그들의 배경과 상관없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버렸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전역의 대학들이 폐쇄되었고 브르노에서는 시의 법학부가 훨씬 더 사악한 역할로 전환되어 현지 게슈타포의 본부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현지 주민들에게 빠르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에는 그들의 손에 들어온 연합군 포로들, 주로 연합군 비행사들에게도 공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고문과 처형은 흔할 뿐만 아니라 매우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나치 통치에 대한 추가 저항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939년에 2만 2천 명에 달했던 대학의 교수진은 일자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혈통이 면밀히 조사되면서 극심한 감시를 받았습니다. 특히 교육받은 유대인들은 무자비하게 사냥당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 분야 교수진의 최소 25%는 자신과 가족이 체포되어 결국 오스트리아와 마우트하우젠 강제 수용소로 추방된 후 최종 해결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브르노는 동유럽 전역에서 가동된 독일의 산업화된 학살 체계의 핵심 거점이 되었습니다. 1941년에서 1942년 사이 1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독일 홀로코스트 열차에 실려 도시에서 강제로 이주되어 테레친 요새 도시의 테레친 슈타트 게트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그들은 이후 잘멸, 수용소로의 추가 이송을 기다렸습니다. 테레친 슈타트의 환경은 독일의 물류 체계를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질병이 인구 사이에 만연하게 퍼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브루노에서 이주된 사람들 중 10%는 절멸 수용소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 후 이 강제 이주가 완료된 뒤인 1943년에 독일 장교들과 체코슬로바키아의 협력자들 그리고 반유대주의자들이 도시로 돌아와 나치의 왜곡된 이데올로기에서 혼혈로 간주된 사람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이나 로마니인 혈통이 조금이라도 섞인 사람 모두 해당됐습니다. 나치 점령의 고통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듯 1944년부터 이 도시는 연합군의 여러 차례 폭격 대상이 되었고 그 목표는 도시의 무기 및 항공엔진 공장이었습니다. 이 공장들은 물론 독일의 전쟁 노력에 맞게 용도가 변경되었고 독일의 동부 수송망을 방해하기 위해 기차역도 폭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1944년 11월 20일
하루에만 474대의 미군 폭격기가 도시 위에 2,500발이 넘는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기상 조건이 좋지 않아 많은 폭탄이 목표를 빗나갔고 그 결과 578명이 사망하고 6,000명 이상이 집을 잃었습니다. 도시 주민들에게 슬픈 점은 브루노가 그날의 원래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목표는 폴란드에 있었으나 악천후로 인해 체코슬로바키아의 이 도시로 목표가 변경된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이후 이 공습에 대해 사과했지만 소련군의 진격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에는 몇 차례 더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소련군의 공군과 결국에는 그들의 포병대까지 시민들에게 포격을 퍼부었습니다. 공습과 함께 뿌려진 선전 전단에는 폭격기가 이 도시에 온 것이 독일인들 때문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945년 3월 25일) 붉은 군대는 브루노와 브라티슬라바시를 점령하기 위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동부전선에서 붉은 군대가 서부 체코슬로바키아와 오스트리아 빈을 확보하기 위해 진격한 더 큰 공세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은 소련 제2 우크라이나 전선과 루마니아 제1, 제4군 병력에 의해 수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루마니아는 소련과의 전쟁에서 독일의 동맹국이었지만 1944년 8월 소련군이 루마니아 영토로 진격해오자 루마니아는 편을 바꿔 히틀러의 제3제국에 선전 보고를 했습니다. 1945년 4월 15일 빈이 함락된 후 소련 제6군이 전차군의 전차부대가 브루노 공세를 지원하기 위해 재배치되었습니다. 독일군 방어선에 새로운 공격이 가해지자 제6군이 전차군 이 생긴 틈을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 그들은 도시의 동쪽 외곽에 도달했고 남쪽에서 진입한 제1군이 기계화 기병그룹과 합류했습니다. 다음 날까지 도시는 해방되었다고 선언되었지만 독일군의 저항은 2주 더 계속되었습니다. 독일 당국과 부역 당국은 신속하게 축출되어 체포되었고 그들의 역할은 브루노시 인민위원회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때쯤 도시는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브루노 자체 온라인 백과사전에 따르면 26,280채의 주택 중 1,277채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1,160채는 심각하게 손상되어 철거해야 했습니다. 추가로 2,775채의 주택은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했고 8,504채는 경미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도시주택의 절반이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셈입니다. 독일군이 퇴각하고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자 분노와 원한에 찬 시민들은 복수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파괴된 것뿐만 아니라 수년간의 박해와 체포, 고문에 대한 두려움, 수색 중에 소중한 가족의 물건이 파괴되거나 도난당한 것, 혹은 가족과 친구들이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도시에는 여전히 이전 억압자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붉은 군대가 접근할 때쯤 많은 독일인들이 도시를 떠났습니다. 소련군이 독일 민간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해도 처벌받기는커녕 오히려 지휘관들로부터 그런 행동을 장려받았기 때문에 보복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 2만 명 정도의 인구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제6군이 전차군 이 도시 중심부로 진입했습니다. 앞으로 주목할 점은 남아있던 이들 대부분이 여성, 어린이, 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젊은 남성들은 히틀러를 위해 독일 국방군에 징집됐기 때문입니다. 나치 점령하에서 유대인들이 받았던 대우를 모방하듯 민족 독일인들은 자신을 식별하기 위해 흰색 완장을 착용해야 했고 즉시 그들의 사업에 대한 제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집들은 자신의 집이 파손되거나 파괴된 체코슬로바키아 가족들에게 점령당했습니다. 매우 빠르게 독일계 주민들 중 많은 이들이 도시의 새로운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고 이것이 적절한 처벌이 될 것이라고 결정되었습니다. 그들은 쿠오니크 대학에 수용되었는데 그곳은 지난 6년 동안 게슈타포에 의해 수천 명의 체코슬로바키아인들이 수용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대학에 도착하자마자 맡은 첫 번째 임무 중 하나는 대학 부지에 묻혀있던 게슈타포 희생자들의 시신을 발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매우 힘들고 충격적인 작업이었지만 그들이 겪었던 일에 대해 누군가 아무나 벌주려 했던 경비원들로부터 거의 동정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포로를 붙잡은 이들의 눈에는 이들이 히틀러의 깡패들과 똑같이 죄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부 독일 민간인들은 대학 부지에 교수대를 세우는 임무를 맡았고 1945년 5월에서 6월 사이
약 300명의 독일인들 이 다양한 범죄로 처형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증거는 종종 다른 사람의 진술에 불과했습니다. 동시에 포로들은 밖에 모인 분노한 군중들의 외침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많은 포로들을 린치하려고 모여 있었습니다. 상황은 때때로 통제불능 직전까지 치닫기도 했습니다. 독일인 현지 주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브루노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전국적인 논쟁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전쟁 중 그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든, 심지어 체코인과 결혼한 경우에도 그들에 대한 반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추방만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일종의 정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로 여겨졌습니다. 5월이 끝나갈 무렵 50만 명의 독일계 주민들이 서쪽으로, 이제는 연합군이 점령한 오스트리아와 독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 5월 29일) 브루노 당국은 가능한 한 빨리 추방해야 할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들은 1945년 제78호 명령을 발령하여 도시 내 일하지 않는 독일계 주민들을 즉시 추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14세 미만의 소녀와 소년들, 그리고 60세 이상의 모든 여성과 남성들은 도시를 떠나야 했으며 소수의 노동 중인 남성들만이 체코인들로 그 역할이 대체될 때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명령이 내려지자마자 군중이 경찰서장 본부 밖에 모여들어 그가 즉시 명령을 집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총기 공장 노동자로서 적을 위해 무기를 만들도록 강요받았고 동료의 죽음과 집이 연합군 폭격, 소련 폭격으로 파괴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그들은 독일인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서장은 지시에 따를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독일인들을 남쪽 오스트리아 국경까지 호송할 인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도 함께 표명했습니다. 따라서 공장 노동자들이 그 임무를 돕겠다고 자원했고 해방된 강제수용소의 몇몇 전수감자들도 마찬가지로 자원했습니다. 몽둥이, 칼, 총으로 무장한 이들에게 경찰서장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18,072명의 독일인들 이 국경과 오스트리아의 한 수용소로 호송될 것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강제 이주를 위해 열을 맞춰 정렬되던 중 시 당국은 오스트리아 전후 정부가 오스트리아 혈통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만 받아들이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추방은 강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시 분위기가 너무 적대적이라 조금만 지체해도 폭력 사태가 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 10시쯤 첫 번째 그룹들이 도시 밖으로 호송되어 밤길에 올랐습니다. 그날 밤 그들 중에는 24세의 마리란손 호프로바라는 특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마리란손 호프로바는 독일인이 아니라 브루노에서 체코인 아버지와 헝가리인 어머니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그 직후 어머니는 헝가리로 떠나 사실상 그녀를 고아로 남겨두었습니다. 성장기 동안 여러 곳을 옮겨 다녔던 마리란손 호프로바는 전쟁 전 잠시 독일에 살면서 독일어를 배웠고 1939년 히틀러의 침공 이전에는 도시 외곽에 다시 돌아와 살았습니다. 전쟁 중에 그녀는 아들을 낳았고 아버지가 SS 장교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행진이 막 시작되려던 순간 자신에게 반해 있었지만 자신의 구애를 거절당했던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나중에 회상하기를 인용하자면 어느 날 그가 나에게 와서 내가 SS 장교와 아들을 낳았으니 행진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같이 살면 그는 모른 척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못 본 척 하지 말라고 했고 내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 정오에 그는 기관총을 들고 나를 데리러 왔습니다. 나는 그 앞에서 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밀며 걸었고 그는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나는 이미 도로 위에서 움직이고 있던 행진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때 그는 총을 한 발 쐈고 나는 그를 욕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도랑에 쓰러져 죽으라고 말했고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인용 끝. 수천 명의 여성, 어린이, 노인들과 함께 마리와 그녀의 아들도 곧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국경까지 약 31마일을 느리게 행군했고 특히 아이를 데린 어머니들에게는 더욱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자주 안고 가야 했습니다. 행진에 나선 많은 사람들은 국경 너머의 새로운 삶을 위해 가보나 귀중품을 꼭 쥐고 가려 했지만 그것들이 진군을 느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항상 경비병들의 원치 않는 관심을 끌곤 했습니다. 경비병들 자체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들은
단지 사람들이 도로를 벗어나 시골로 사라지지 않도록 감시하기 위해 배치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추방된 시민들을 자주 폭행하고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의 말에 따르면 이주를 돕기 위해 자원한 두 집단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들에 대해 말하길 인용하자면 이들은 지브로브야카 무기공장의 젊은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례하고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은 괜찮았습니다. 그들이 감독했던 행진 구간은 괜찮았습니다. 욕설도 없었고 구타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성들의 귀에서 귀걸이를 잡아뜯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브로브야카 남자들은 정말 나빴고 술에 취해 산적처럼 모장했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고 있는 여성을 봤습니다. 아기가 울자 경비원이 여성에게 조용히 시키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그래서 그 경비원은 아기를 빼앗아 들판에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그가 아기를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노인도 봤어요. 그는 더 이상 걸을 수 없다고 말하며 길가에 앉았습니다. 저는 다가가 도움을 주려 했지만 그의 손을 잡자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인용 끝. 여정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했고 그래서 나치가 이전에 포올알리차의 구금 수용소를 세웠던 곳에 휴식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위해 마리와 그녀의 아들을 포함한 일부 여성과 아이들은 헛간에 수용되어 도망치지 못하도록 안에 가둬졌습니다. 어머니들은 밤을 보내기 위해 자리를 잡았고 적어도 잠시나마 쉴 수 있고 아이들에게 음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더 나빠질 줄 몰랐습니다. 밖에서는 트럭 2대의 엔진 소리와 남자들이 내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루마니아 군인이었고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고 마리에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들이닥쳐 여자들을 강간하기 시작했습니다. 척격도 있었습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행군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구타당하고 귀걸이를 강제로 뜯기고 반지를 빼앗겼으며 일부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수용소는 도살장 같았습니다. 인용문 끝. 밤새 이어진 폭력의 광란이나 극도의 탈진으로 인해 다음날 아침이 되자 경비원들은 많은 추방자들이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태가 가장 좋은 사람들은 따로 분리되어 국경까지 계속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될 때까지 수용소에 남겨졌습니다. 마리에는 계속 이동할 만큼 충분히 강했고 특히 학대의 희생자들이 트럭에 실려 집단 매장지로 옮겨지는 모습을 본 후에는 포오로리아를 떠나게 되어 기뻤습니다. 마리에와 그녀의 아들 그리고 약 1만 명의 다른 사람들은 국경도시 미콜로프로 계속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같은 이들의 오스트리아 입국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 정부가 협상 중이었습니다. 한편 끝까지 굴하지 않았던 마리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느꼈고 미콜로프 바로 외곽의 갈림길에서 기회를 감지하자 그녀와 아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탈출은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혼란 중에 경비원들을 따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미콜로프로 향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결국 그 마을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들어가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돈이나 소지품이 거의 없었고 오스트리아 사람들의 자선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오롤리차에 남은 이들의 고통은 계속됐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가 체코슬로바키아 정부를 설득해 이주를 중단하게 되면서 수용소에는 추방된 독일인들이 가득 차게 되었고 처음 몇 주 동안은 그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의료 지원을 할 행정체계도 거의 없었습니다. 질병이 만연했고 열악한 위생 상태로 인해 이질이 빠르게 퍼지며 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6월이 지나면서 체코슬로바키아 당국은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수용소에 정기적으로 물자를 공급하고 병원을 설립하는 등 환경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뒤였습니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행군과 수용소에서 폭력이나 질병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는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추정치는 2,000명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호롤리차는 1945년 7월 7일까지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그때쯤에는 그곳에 수용되어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오스트리아로 그리고 독일로 이송되었거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주변 시골 지역에 임시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약 2,000명이 브루노로 돌아가기로 선정되었지만 이 소식이 도시에 전해지자 격렬한 시위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수용소에 남아있던 마지막 80명의 독일인들은 거의 모두 심하게 아픈 상태였고 이송되기 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가 동유럽의 공산주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전후 비체코슬로바키아인들의 추방은 조용히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1992년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된 이후 역사는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패배한적 대우와 관련된 어두운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연합국들이 독재와 억압에 맞서 싸웠지만 누구든지 충분한 증오에 사로잡히면 가장 끔찍한 행동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그건 팔에 갈고리 십자가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는 점이죠.